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군 관련 가담자들과 관련된 내란 재판이 한참 열리고 있어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서 헌재에 이렇게 계속 심리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제 소추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일단 국회를 지금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회 개헌 해제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현저하게 방해했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들 의장이 담을 넘는 그런 장면을 목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고요. 또 선관위 역시 개헌군의 요청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견주어서 어쨌든 그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난 바로 조지호 경찰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의미는 뭐냐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의 정면으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비상계엄은 위법했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유지한 거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그냥 나를 찍어내라. 누굴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가 요즘에 좀 커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친한계로 좀 분류가 되죠. 징계 권고를 좀 한 당을 향해서 당 우습게 만들지 말고 나를 찍어내라고 했습니다. 친한계의 총반격 속에서 당 지도부, 당원 게시판 조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내 상황을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에 진 정당은 언제나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원인, 그러니까 선택을 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품, 여기서의 상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강령이라든지 정책 공약이라든지 또는 후보들을 얘기합니다. 이 당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갈 건가, 거기에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게 이제 당의 혁신인데, 지금 이 당이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혁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보여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혁신의 방법이 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여론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지방선거에 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득을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한겨레, 경향, 이쪽 조승, 중앙, 동아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사설,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야 된다. 이게 한동혁 전 대표를 위시해서 한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징계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이 지금 미뤄왔던
우리가 좀 뭐 서로 이렇게 그 찬반이 있었지만 미뤄왔던 그야말로 이슈에 대해서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윤 어게인 할 것이냐, 어느 것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그 이슈 충돌이 이런 징계에 맞서고 한쪽은 맞서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출이 됐다라고. 사실은 이게 친한 계열을 찍어내는, 한마디로 자신과 경쟁 구도에 있는 자기를 위한 정치 활동인지, 아니면 반윤, 한마디로 전 대통령, 한마디로 자신이 어쨌든 당대표가 되게끔 만들어준 그런 세력에 대한 반윤적인, 어떻게 보면은 친위 부대 혹은 아니면 뭔가 추종, 아니면 뭐 존경, 뭐 이런 거인지, 어느 쪽 시각이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도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우위에 있었던 게 그 데이터라면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파면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밟고 가라.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한테 한 얘기잖아요. 나를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라. 더 중요한 건 정권의 승계다. 그리고 이 당, 내가 나온 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판해도 된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그런 어떤 이 절연이라기보다는 새로 딛고 일어서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윤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내란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세력들을 찍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당 지도부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의 보배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좀 붙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대선 때는 되게 서로 그러니까요. 부딪혔잖아요. 날선. 경선 그 TV 토론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다고 그랬다. 이제 그 한동열 후보를 이제 아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렇게 공격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5월이 아니라 8월로 시계를 돌려보죠. 그러니까 5월 달은 어쨌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윤의 어떤 후보 있고 반윤의 후보인 것처럼 보였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섰잖아요. 끝까지 이제 대선을 이제 치러냈습니다. 그다음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8월 달에.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섭니다. 이 8월 달에 어떻게 됐느냐? 한동훈 후보가 입 다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나섭니다. 여러분, 차악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차악이 누구였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김문수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한동훈 마침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갈린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를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때,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친윤에서 좀 밀려나고 약간 반윤과 이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친윤의 어떤 후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윤들은 한덕수 후보를 찍어서 이렇게 그 낙하산처럼 이렇게 내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었죠. 어쨌든 8월달에 이렇게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미 대탕 튀었어요. 김문수 후보도 장동혁 후보하고 뭐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우리 당의 어떤 보배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때 이미 얘기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미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대표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실상 은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 싶고 네. 자기를 40%나 지지해준 국민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쨌든 이 압박에 자신이 나서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한테도 어쨌든 길이 열렸죠. 왜냐하면 그 발언을 의미가 뭐냐 그러고 자꾸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어느 쪽으로 포지셔닝할 거냐에 김문수 후보가 포지셔닝을 반 한동훈 또는 반 장동혁 쪽으로 감으로써 김문수 후보에게도 이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네.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에게는 김문수 후보가 받았었던 그 40%의 어떤 지지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천군만마일 것 같고. 그렇죠. 당에, 또, 네. 당에 조금 더 뭐랄까 오래된 중진들이라든지 또는 오래된 당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졌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뭐 전 대표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문제로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반 장동혁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인 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김문수 전 후보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져간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윤 그리고 기득권 뭐 그리고 TK 이런 그리고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꼰대 이미지가 좀 많았다. 뭐 TV 경선 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좀 젊은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해서 이슈를 이야기할 때 좀 회피하고 잘 모르던 어떤 그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 정치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또다시 그런 쪽 이미지, 기득권의 이미지보다는 더 도전하는 이미지, 개혁하는 이미지에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장동혁을 위시로 한 영남권의 뭐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이 당을 변화해야 한다는 좀 젊은 이미지의 한동훈 대표 쪽으로 손을 잡는 것이 자신한테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가운데 좀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재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에서 40%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바로잡는 데 나선다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을 좀 했습니다. 조 대표가 최근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극찬과 지지를 또 아끼지 않았던 사실도 있고요. 이런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보수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조갑재 그 편집장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40%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그 한동훈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손을 잡음으로써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그 어떤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 중에서 그래? 장동혁 후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위기가 지금 반장동혁 연대, 뭐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윤한홍 의원이 왜 친윤 4인방으로 손꼽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이 아니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일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그 지금 김종혁 징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입틀막, 민주당 정부의 입틀막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입틀막을 시연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건 사실 친한계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장동혁 의원에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기획단의 주요 직책을 맡길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고 여기에 김문수 후보까지 딱 되니까 이제 조갑재 편집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지고 있다. 완전히 전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한 거죠.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 장동혁 노선이 좀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윤한홍 의원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친윤의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4명 중에 1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PK와 TK를 어쨌든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변했고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날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있었는데 또 앞장서서 지금 친한계를 그렇게 지금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픈 지금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취해왔던 영역들이라든지 제 영역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 의원들이라든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여전히 내가 주류 쪽에 지금 가까이 있으면 나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윤리위원장 선임 절차에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 공격하기 위한 거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2년 징계에 들어갔고 특히나 당원 게시판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 때 나왔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아마도 타겟으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청년들은 우리 부부의 자녀.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론가님?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신도 압니다.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일단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옳다, 그르다. 검수는 다른 직업보다 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선을 갈라야 되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옳은 거와 그른 거. 이 판단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 검사가 중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유죄냐 무죄면 아예 불기소하면 되고 유죄면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면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옳다 그르다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서 솔직히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까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권좌에 있다가 지금 영화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또 검사의 생리가 아닐까요? 나는 무조건 옳아. 라고 생각해야지만 공소가 유지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올바른 청년들 얘기하면서 올바른 나라를 돌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내가 지금 이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청년까지 끌어들여갖고 이 청년들에게 미래에 훌륭한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자기 정당화를 또다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희들의 자녀 같습니다라는 표현 하나와 두 번째는 계엄을 할 때든 그 이후의 지지에서 2030이 보수 지지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30들이 이제 좀 지지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어떤 또 새 결집 혹은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좀 관점에서 좀 보이거든요.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사실 특정한 거예요. 자기 정당화만이 아니라 뭘 특정하냐면 자유대학이라는 지금 그 단체가 있어요. 이 자유대학이 말씀하셨듯이 2030의
극우 집회 선봉에 선 그런 그 단체입니다. 예.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가장 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는 예. 그룹입니다. 예. 기존의 이 극우 보수 그런 어떤 단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끼는 예. 그런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녹취해서 예.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하고 이 청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좀 윤상현 의원한테 막 뭐 좀 뭐 목소리 높여서 비판하는 어떤 대목의 녹취가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자유대학이에요. 그래서 네. 이 집단이 지금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집단이 계속 이게 윤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거를 증명해줘야 봐라 청년들이 나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를 계속 강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자기 강변, 자기 정당화만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나를 계속 지지해달라.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프로파간다가 가장 잘 먹히는 집단이 또 청년 집단이고 또 청년 집단이 만약에 그 지지세를 얻는다고 하면 미래를 또 도모해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사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나치의 유겐트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어떤 절박함 혹은 아니면 아직은 좀 사회에 대한 뭐 모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 그다음에 내 편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과정. 정치인들이 사실 좀 지금 윤 대통령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젊은 층을 흡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점을 좀 보고 있는 것들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슈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는 계층 갈등이었잖아요. 자본과 노동자의 권익 이랬는데 그 안에 또 한 가지 갈등이 있는 게 지역 갈등, 영혼의 갈등.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 갈등이 더 이 지금 지역 갈등과 그다음에 계층 갈등보다 올라선 게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은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나타남으로써 점점 더 그런 그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계층들이 늘어나는데 그 점점 적어지는 어떤 그런 그 청년층들은 부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그 프랑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완전 폭동 수준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다 뛰쳐나왔는데 그때 프랑스 르몽드가 어떤 제목을 달았냐면 세대 전쟁이다. 이렇게 달아요. 이건 전 세계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세대를 어떻게 내가 거머쥐느냐. 어떤 특정 세대를 나의 지지층으로 해서 이 전 세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가 이제 일부 극우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좀 더 혐오 정치가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그것을 꿈꾼다면 전혀 걸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의가 있어야 되고 세대 갈등의 대의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가면서 포용을 해가면서 공동체로 지향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분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를 통제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제가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일날 사실은 군사재판 처음 나오셔가지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향해서 참 미안하다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는데 혹시 이렇게 같이 엮여서 미안하다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사실 처음 한 부분이거든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몇 개월 전이었나? 한 몇 개월 전에 어쨌든 이건 다 내가 책임질 일이다. 물론 미안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한 건 처음이었겠지만 왜냐하면 군사 법정에 온 게 처음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왔으니 대면하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관성을 요구하고 싶어요. 일관성을. 왜냐하면 자기가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럼 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미안하다는 감정은 사실 기본적으로 말로 할 필요조차 없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에 이건 나한테 책임을 밀어달라. 그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나 회피하기 위해서 당장 그 사령관들에게 당신이 했지 내가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끌어내라고 난 한 말이 없는데 당신이 끌어내라고 국회에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 전가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국민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다 또 이번에는 군사재판에 가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책임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책임질 일인데 군사 행위를 하게끔 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일까요? 어떤 아니 근데 그것도 유감스럽다의 표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이렇게 대면한 게 내가 면구스럽다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실제로 그거 미안한 만큼의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당신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떻게 군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하고자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일부 명령은 당신이 했다라고 전가하는 건 나한테 책임의 일부는 당신이 져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좀 정해졌습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장이 하는 내란 재판 아니고요. 지난 7월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좀 다급해졌다라는 좀 논평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급해졌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거는 이 군사 재판은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부하들의 어떤 그런 재판, 군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자주 등장하죠. 뭐 군사 재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증인으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근데 등장을 했다고 해서 말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군사 재판에서도 그렇죠. 나의 재판과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나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죠. 근데 진술 거부할 걸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바로 다급해졌다라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선고에서 재판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부인을 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재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 선고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선고 혹은 재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시죠. 쿠팡 만난 거 문제 없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지난 9월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민병기 부사장 등 쿠팡 임직원과의 오찬 논란에 관해서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본인의 생각이었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난번에 그 국감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이슈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 국감 기간 동안 사랑제에서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가 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피감 기간은 가장 피해야 되는 게 국감에서의 기간 동안 어떻게든 출석 안 하고요. 기업인들 더군다나 출석 안 하고 또 자료 제출 어떻게 하면 피해요. 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로비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였으니까 얼마나 보좌관들이 그때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기업인들 뭐 아주 내로라 하는 대관 업무를 하는 그 고위 임무 임원들한테 정말 갑질합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래서 온갖 저기가 들어가요. 뭐 뇌물성, 대가들이 들어갑니다. 청탁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을 거쳐서 절대 피감기관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피감기관, 그러니까 국감기간 동안 바로
본회의장 바로 옆에 국감을 실시하는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네. 결혼을 한다?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네. 변명으로도 그 네. 시기에 딸의 결혼을 시킨 건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쿠팡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의 유출 말고도 예. 사실 뭐 계속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누적된 문제들, 1년여에 누적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 많았던 거대 기업이잖아요. 쿠팡은 예. 우린 뭐 플랫폼에서 그렇죠. 거의 독점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돈을 투여를 해서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한데도 사실은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플랫폼들을 전부 다 물리쳤어요. 예. 유통에서 그렇죠.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관 직원들, 특히나 여당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정청래 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또 그쵸. 조국 대표 보좌관이라든지 예.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까지 예. 사실 대관 업무에 쿠팡에 들어가서 예. 임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 예. 왜냐하면 국감은 원내대표가 사령탑이에요. 예. 대표가 하는 사실 그렇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전부 다 상임위 지휘하고 네, 그렇죠. 각 상임위에서 뭐가 모자랐다 그러면 사보임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쿠팡의 한국 대표가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예. 사실 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의 그런 어떤 선택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걸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거기서부터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여당의 원내에 국회의원들 전체 대표이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일어나는 국감이라는 그 제도에 사실은 사령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거고,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들이에요. 여당의 상임위원장들이 뭐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 그다음에 요즘에 뭐 추미애 위원장,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또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위원장. 이 부분들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약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상임위가 사실 그 국회 활동의 꽃이잖아요. 예. 그런 상임위에서 왜 국민들이 주시를 하냐면 국정감사만 해도 그래요. 이게 여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당이 아무리 같은 어떤 정부와 여권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점검만 하는 건 여당이라 해서 지금 제외되면 안 됩니다. 방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상임위가 1년 한 6개월 동안 지켜보면 너무나 편파적이었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이 없었다. 양쪽 간사의 적절한 어떤 협상을 받아들여서 양쪽 간사가 이렇게 지금 서로 협상을 했으므로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이쪽 야당 간사를 아예 임명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야당 간사와 협의가 안 됐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이견이 있는데 지금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상임위가 내놓는 결과가 수기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냐, 한쪽의 어떤 생각만 담아내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운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상임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기 과정을 좀 하고 좀 무시보다는 좀 듣는 어떤 과정만 거쳐도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욕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진짜 불이익 줘볼까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런 약간 진행 과정들이 미디어로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운영위원 막 진행할 때요. 비판을 좀 많이 네.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네. 나가세요. 뭐 예, 그러니까요. 국회법에 어쨌든 네.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함께하는 어떤 동료 의원이잖아요. 위원장과 위원이더라도 본회의에서는 딱 한 표씩입니다. 국민들의 또 대표기도 하고요, 다들. 그런데 이따 밀고 나가세요. 뭐 벽만 보고 있으세요. 이렇게 무한을 주는 부분들도 부끄럽게 또 하는. 그렇죠. 그건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이 자제돼야 되는 권한이지 남발해야 되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상대를 좀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야당의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울 때 일어날 수는 있는데 위원장이 그 말을 하면 너무 세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 법사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판사 출신의 그분이 좀 너무 고성을 들고 또 그렇죠. 증인들을 압박을 했어요. 여상규 위원장. 여상규 위원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비판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위원들의 어떤 발언권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질타하고 모욕 주고 이러면 증인을 그러면 위원들의 시간을 그만큼 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사실 지금이나 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좀 처음 시작된 것이 정청래 위원장 같아서 그 이후에 또 정청래 위원장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쪽에서 또 이게 무마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어떤 이게 답습되는 문화가 답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약간 우려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주장한 게 있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이 아니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자세를 가져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국회다라고 평생을 임하셨던 분이에요. 자신이 소수당일 때 물론 주장을 했던 것을 대통령이 된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그걸 실천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영정도 걸어놓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른다면 다수결 이야말로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조금 적고 국회야말로 협상과 토론과 수구의 공간이므로 수의의 공간이므로 소수당의 의견을 어떻게든 반영하는 어떤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내대표가 이제 쿠팡을 만난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쿠팡 청문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하고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은 불출석하고 미국 국적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 브랜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영어 통역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답답해하는 질문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탈팡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쿠팡 지금 한 30만 정도 지금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회원에서 이제 회원을 이제 탈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행렬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을 한다는 건 그 기업의 어떠한 그 상품을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득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하면서 김범석 의장은 귀국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영어를 모른다. 근데 완전히 진짜 코미디였어요. 충분히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영어로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근데 곤란한 부분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로 모름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는 대답하기 싫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일단 1차적인 어떤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고 혹시나 쿠팡이 이렇게 오만하게 상임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임위에 국회에 응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당신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정치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보좌관만 하더라도 좀 몇 명인지 몰라요. 사회공헌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국회에 몇
급 이상은 예를 들어 그만두고 어디로 갈 때 이해 충돌 있잖아요. 그거를 문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쿠팡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대기업으로 많이 또 진출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좀 쿠팡 사태가 계속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모임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 득과 실은입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시도된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가 연일 화제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심지어 직접 업무보고 나오셔가지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데요. 뭐 이런 멘트도 또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요. 일단 모든 그런 그 국정과 관련돼서 각각의 어떤 부처들의 이 비전, 그 국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보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뭘 하겠다, 어떤 거에 중점을 두겠다, 그거는 잘했고, 그거는 못했다, 이런 과정들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과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뭐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옛날에 레거시 미디어만 있는 경우는 이 SNS 같은 게 없고, 매체가 적었을 경우, 언론사가 뭐 15개밖에 없고, 방송사가 3개밖에 없었을 경우는 이런 국정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자들의 쓰는 전유물이요? 요만큼 쓰는 요 내용으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 다 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개발한 게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국정을 그대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그것을 시연하는 것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실제로 이 정부의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그러면 실현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진짜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가장 고민되는 게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요 쟁점들도 많고. 그런데 그 주요 쟁점들을 특히 듣고 싶은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듣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지금 화제가 되는 건 환단고기. 환단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실생활에 절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또 대통령이 표현하신 염두에 두다가 아니라 염두하다가 맞는데 염두에 두다가 맞고 염두하다가 틀리는데 염두하다라고 써서 짜증이 난다. 대통령이 맞춤법 교사가 되셨어요. 맞춤법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타박하거나 혹은 면박을 주는 과정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니 이거 업무 보고를 왜 생중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업무 보고는 부처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좀 국민들한테 이제 업무 보고 하라 약간 이런 취지인데 뭐 투명성을 좀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비밀스럽게 사실은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정이니까요. 그 빈익 사업이 대표적이지만 빈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국책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그 국책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견들이 있는 그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집단들이 있고 그걸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다 보여주면 그 갈등을 잠재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이 어쨌든 그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건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책갈피에다가 달러를 숨겨가지고 들어오면 안 걸린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 비판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업무 보고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걸 몰랐던 국민들은 사실 모르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또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죠. 예, 예.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의 가장 큰 지금 핵심 이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예, 책갈피에서 환치기를 하는 예. 책갈피 환치기 수법이 예. 과연 지금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아서 물을 일으켜갖고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이슈냐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부각되는 게 이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아니 당신은 이것도 몰라? 예. 라는 뉘앙스로 네. 말 참 길게 하시네 라는 그런 어투들 그러니까요. 이런 어투들로 모른다 이 사람이 업무 파악을 그게 부각되는 어떤 기재로서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그런 패턴으로만 보이면 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게 무슨 드라마 중에 네. 왜 직장 내 괴롭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대회장이 뚝 나와서 실제로 이 회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네. 당신 이거 알아? 하고 툭 던지면 모르면 네. 이것도 몰라? 하고 면박이 되는 거. 심지어 근데 그 타겟들 한 명 한 명들을 보면 다 면면이 또 보수 정치인 출신들이 많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예, 사람들이 민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칭찬을 하는 면면을 보면 보수보다는 진보 쪽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또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뭐 김의겸 그 예. 새만금 개발총장을 예. 예로 들면서 아 김의겸 총장도 지금 면박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 이게 다 앵커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불필요하게 공개돼서 예. 더 지금 필요하게 만드는 예.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망신주기식 업무 보고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특정인들이 다 면면이 보면 지난 정권 때 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오버랩되는 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에요. 예. 물론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예. 갑작스럽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성남시장 지금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예. 왔는데 어쨌든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일을 잘한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서 예. 지지율이 계속 지금 공개되잖아요. 예. 이런 와중에 기초단체장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어쨌든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보수 쪽에서는 면박을 주고 진보 쪽에서는 칭찬을 한다. 이런 구도가 나오지 않게끔 사실 대통령이 좀 더 균형 잡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사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보 재정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로 또 이렇게 유명해지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네네. 네, 그래서 뭐 복지부 장관 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뭐 자기의 소신을 지켜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좀 장관들이나 다른 업무 보고에서는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 대통령 지적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럼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예. 이번 정은경 장관이 예.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만 하고요. 탈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 예. 또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부분, 예, 예. 연명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문제이고 또 탈모와 관련된 부분은 건보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예.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에서 건보 재정이 내년에 고갈된다고 하고 예, 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보 재정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게 희귀 질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치료약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건보가 적용이 안 되는 네. 진짜 절박하게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네, 대한 그렇죠,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지금 장관이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정 장관 못지않게 다른 장관이나 다른 부처의 기관장들도 예. 사실은 자신의 소신을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 생중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안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통령의 생중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 지시를 하면 각 부처는 좀
무리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책 실패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은 아무리 이게 넷플만큼 재밌어 하더라도 예. 우리가 국정 운영을 무슨 예능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적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모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모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